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50% 지급하라 이런 강제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피해를 보셨던 분 우선 잠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맨 처음에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건은 2012년 1월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전화를 받으셨어요? 사기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돼 있는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있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 이제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거에 대해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여러 이제 방안들을 알려주신다면서 일단 그 남부지방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사건 번호를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하면서 그 파밍 사이트 가짜 이제 홈페이지였던 거죠. 거기에 제 정보를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다라면서 저의 정보를 다 제가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니까 그 후에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렇게 입력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이제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이 다 인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1년 그 정기 예금으로 묶어놓은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해 나갔죠, 범인들이요. 그래서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됐죠? 총 피해액은 4,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뭐 금방 알게 되셨어요? 그 범인들과 통화하면서는 사실 빨리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물론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 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뭐 금방 파악을 하셨나요? 피해를 사실은 범인과 통화를 시작하고 1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모든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난 뒤에 좀 뒤늦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다 입력하고 그 직후에 바로 돈을 그렇게 빼간 거군요. 네네, 바로. 돈을 빼가고 나서 이제 한 30분, 1시간 정도 후에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 입었다는 걸 경찰에도 신고하고 은행에도 통보하셨어요? 네, 물론이죠. 일단 경찰 측에서는 워낙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회의적인 반응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사무적으로 이렇게 담당은 해주시긴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담당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 담당자분도 거의 뭐 더 비슷한 그런 말씀이셨고 일단 제가 다 유출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전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소송까지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 뭐 법률 구조공단에 이제 제 대포 통장 주들도 뭐 소송도 하고 했지만 그들 역시 뭐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그냥 분들이셔서 전혀 뭐 보상도 못 받는 상태였는데 이런 또 피해 또 상황들이 외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선례들을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이런 또 피해자 카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좋은 변호사님을 알게 돼서 알겠습니다. 저는 통해서 소송을 더 진행을 하게 됐죠. 2년 넘게 걸려서 이제 50%는 은행이 책임져라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았는데 뭐 50% 정도면 일단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00%를 위해서 더 소송을 더 진행하실 겁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받아준 어떤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피해로 봐서는 사실 50%도 만족스럽지는 않죠. 100%를 받기 위해서 더 소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과정 등등은 여기 지금 변호사님께서 직접 나와 계시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소송을 수행하셨던 이준길 변호사 직접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간추려 본다면 그러니까 서울지방검찰청에 검사라고 먼저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한 후에 금감원 사이트에 가서 뭘 신고해라.
라고 시켜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건 진짜 금감원 사이트가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건 보이스피싱과 파밍이 결합되어 있는 스타일이네요.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를 하게끔 하려면은 그런 가짜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4,200만 원 손해.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가 그 외국의 경우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다 진다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송을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판결이 최초라는 게 맞습니까? 은행권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강제 조정까지 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은행 상대로 소송한 것은 있었는데 다 패소했다? 네, 그렇습니다. 요번이 그럼 최초로 강제 조정? 네. 상대 은행은 어느 은행이었죠? 미국 시티은행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 시티은행입니다. 시티은행 측은 아직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나요? 11월 3일이 이의 제기 기간이니까 아직은 하진 않았습니다.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뭐 예측은 뭐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최종 1심 선고는 아니지만 강제 조정도 얻어낸 게 처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이건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이제 사건보다는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금 이체를 해가는 것, 뭐 전문 용어로는 무권한 전자자금 이체인데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이체해간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 소송을 임했습니다. 무권한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죠? 일단은 본인이 자금 이체를 안 했다는 것은 접속 기록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확인이 되고 네, 수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송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이죠. 이번 경우는 중국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이스피싱, 파밍, 해킹 99.9%가 중국의 범죄 조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해 입으신 분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인출하고 그리고 뭐 그 정기예금 등등으로 된 걸 담보로 대출 받는 것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같은 것이 소상히 다 입력이 되니까 은행 측에서는 그냥 필요한 개인정보가 다 입력됐으니 그냥 돈을 내준 거군요. 일단 저희들도 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요. 본인이 정보를 유출했구나. 그러나 특히 금년에 그 모든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서 이제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히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금융 정보는 이미 중국 사기범 손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희들은 기초적인 정보 말이죠. 개인정보, 금융정보, 계좌정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체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알아내는 것은 최근에 어디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한 30초면 알아냅니다. 그래요?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한 20대 젊은 사람들이 무려 세계 각국의 한 12억 개의 비밀번호를 해킹을 통해서 알아내듯이. 아니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경우처럼 뭐 검찰하고 전화하고 뭐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입력하라고 이렇게 시킬 필요도 없네요. 다 알고 있으면. 일단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보안카드 아니면 OTP. 그래서 보안카드를 만약에 자기들이 획득을 한다면 어떻게 PC나 스마트폰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놔서 넣는 경우, 캡처해서 넣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파밍 하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해킹을 통해서 도망가요. 바로 그냥 훔쳐갑니다. 돈을 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안카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파밍 또는 보이스피싱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안카드 번호 그걸 알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맨 처음 이 소송을 하니까 시티은행 측은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하던가요? 지금 고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그것은 우리 전자금융그룹법상 중대한 과실이다.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다. 네, 그래서 전자금융그룹법상 면책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그럼 그 쪽을 어떤 식으로 공격해 들어가셨습니까? 특히 그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계가 우리가 한 190개 국가가 있다면은 세계 전체가 만약에 189개 국가가 이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
경과실로 판단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난히 중과실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다 경과실로 보고서 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은행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사실입니다. 180개국 정도가요? 여간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개인한테 책임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개인한테 계속 책임을 지어왔죠?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건데, 여간 뭐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법률상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일단 은행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정보 유출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다면은 자기들은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하더라도 은행이 보안 시스템을 철저하지 못했다면은 이게 좀 전문용어로는 선관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인데요. 창고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맡긴다면은 창고 주인은 철저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을 하더라도 은행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법률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책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에서는 왜 다 패소했죠? 지금까지는 그 은행의 잘못에 대해서 그 깊이 입증을 못 해냈군요. 파헤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께서는 은행이 어떤 잘못을 드러내신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증거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한 500명 정도의 그 피해자들을 모시고 소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 중에 몇 분들이 은행에서 나온 그 접속 기록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그 접속 기록, 즉 로그인 기록, 그 사고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은행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약 한 30개 항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험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과거에는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고 난 날 보니까 사고 난 시점을 보니까 심각기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로그인 기록 자체에 네, 그렇게 하고 돈을 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걸 체크해서 이건 위험하다, 심각하다는 걸 파악할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거기까지만 갖추고 그걸 인출을 못하게 하는 거기까지는 왜 안 갖춘 거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파악하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모니터링, 그 보안 시스템의 모니터링 요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만 위험, 뭐 심각 이렇게 쓰여질 뿐이지 그걸 누가 이렇게 체크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못 돼 있다. 그렇죠. 이제 뭐 실제로는 하기는 하겠지만 뭐 100% 그건 못 하겠죠. 걸러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피해 입은 사람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면책 대체로 그냥 그것만 적용돼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정보를 주었으니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판결은 대체로 그랬다 이거로군요. 네. 근데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으로만 나온 겁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똑같은 파밍이나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경과실이건 중과실이건 고의건 상관없이 은행이 보안 시스템을 철저하게 못했을 때는 은행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안에? 네, 그렇다면 너무 차별적이군요. 그렇다면 헌법상 평등권 위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도 중대한 과실하고 면책인다면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빨리 바꿔야 되겠군요. 현실의 법을 먼저 바꾸는 것이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그렇게 하면서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의 책임이 더 중하도록 만들면 금융권은 자동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국가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니까 더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자꾸 안 물으니까 보안 시스템도 허술한 거고. 허술하고 투자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그 외국도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긴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해킹 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종류가 틀릴 뿐이지 아무래도 뭐. 그런데 한국이 피해가 좀 더 많아요?
특히 보이스피싱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예. 아주 단순합니다. 그 세계 유례가 없는 그 일반 개인들한테 하루 이체 한도에 5천만 원. 미화로 따진다면 하루 5만 달러인데요. 사실은 그건 기업들한테나 해당될 뿐 예. 일반 개인은 평생에 단 한 번 이체할 그런 정도의 금액인데 5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이체 한도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OTP 같으면 무려 한 5억 원을 그러니까요. 이체 한도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그 이유 때문에 그 중국에 소재한 그 모든 사기꾼들이 우리나라를 좀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체 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개인들은 한 500달러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개인 50만 원 이상 이체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은행에 가야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수표라는 제도가 있죠. 미국은 그 제도가 네. 있죠. 예, 예. 물론 기업은 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우리나라의 개인과 지금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동등하게 해놓고 개인들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집중 공격하는군요. 네, 그런 이체한도. 그리고 근거지는 거의가 다 중국이고. 네. 그 워낙 이 변호사께서 이 문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셔서 중국의 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그 실태도 좀 알고 계신다고요? 네,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범죄에 관여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예, 예. 직접 중국의 그 본부를 방문했다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그분 말씀하면은 약 한 15층 오피스 빌딩 전체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구소. 그 연구소에는 전직 경찰, 전직 은행원, 전직 통신회사,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문 해커들을 그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연구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직 경찰 은행원은 다 한국 경찰, 한국 은행원 출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 내지는 경찰 시스템, 검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법을 연구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교육을 시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 보안 시스템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 우리보다도 더 빨리 어떤 그 공격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정도 15층 건물 통째로 그렇게 한다 이 정도까지 파악하셨으면 이거는 중국 공안당국이나 우리 사법당국에서 그건 좀 바로 좀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그 범죄에 관여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이제 수준 같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어떤 중국의 국가 주석이 직접 나서야 할 일이라고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전했습니다. 혹시 근데 왜 그 검거를 하러 출동을 안 하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우리 사법당국이나 우리 국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네요. 그냥 이거 조심해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선 법률을 바꿔야 한다. 네. 그리고 이체 한도 이 문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사법공조를 통해서 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근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듣고 갑자기 막 분개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나도 피해 입었는데 나도 한번 소송해 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항상 이런 말입니다. 조만간에 당신도 이 피해자 클럽에 합류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모든 국민 개개인의 일입니다.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 소송은 사실 개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소송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마지막까지 좀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든 피해자들 지금 탄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길 변호사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